오늘 전국 분석하겠습니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그리고 YTN 객원 해설위원인 유영화 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 이후에 오늘 검찰이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제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원론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단 후속 조치들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그야말로 그 검찰 수사를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여야의 그 공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대통령의 어제 얘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한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죠 지금요. 예. 전에는 거의 3주 동안 별로 수사를 안 했었는데 특별수사팀까지 가동해서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재단에 대해서는 이건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 이건 뭐 문화융성이라든가 한류 확산, 그 기업의 투자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로 분리됐는데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검찰 수사는 최순실 개인 비리 쪽으로 일단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재단에서 뭐 돈을 유용했느냐, 뭐 그것이 K스포츠 재단에서 독일의 페이퍼 컴퍼니로 갔느냐, 이런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부분들, 예를 들면 박 대통령이 기업에서 출자한 문제, 재단의 부분에 의미 있는 사업, 이것은 결국은 이제 청와대하고 연관이 된 문제란 말이죠. 결국은 정경련의 774억을 누가 압력을 넣어서 뭐 지금 한간에 얘기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통령이 좀 선을 그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일반의 경제계에서 다 아는 사실은 정경련이라는 단체는 연합회란 말이죠. 회원사들이 움직이는 단체지. 그래서 정경련 회장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정경련에서 예를 들면 돈 내라, 그래서 돈 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단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이냐, 또 최순실 씨 문제도 제대로 수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확실히 밝힐 것이냐, 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따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전해진 것은 뭐 특수부로 넘기거나 특별수사팀을 따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인원을 보강해서 뭐 사실상의 특별수사팀 같은 그런 형태로 아마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대통령의 어제 언급을 다시 한번 일부분 잠깐 들어보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보시죠. 재단들이 저의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닙니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네, 특히 재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자발성, 자율성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과 다른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이제 유 박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명분도 있어야 하지만 뭔가 그 정해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압박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갑자기 급작스럽게만 한 48시간 만에 처리가 된 걸 보면은 굉장히 부담을 느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걸 대놓고 뭐 얘기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같이 도와달라라고 하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고, 예. 그거를 최순실 씨나 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모금을 해서 개인적인 뭐 이익을 위해서 썼느냐, 이거는 조사를 그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나오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용 자체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문화융성이라고 하는 것과 스포츠라고 하는 것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문화융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코리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뭐 새로운 가치, 창조 경제 이런 것들이 화두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고, K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 올림픽이 있는데 그걸 앞두고 스포츠 인재들을 발굴해가지고 하겠다. 이 둘 다 명분상으로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단 이게 운용상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들이 제기됐던 거고, 그것들이 누군가의 사익에 의해서 이게 이용됐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께서도 누구라도 만약에 이것들을 영향력을 끼쳐서 뭐 이익을 얻었다, 그거는 조사해서 처벌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과연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핵심적인 두 인물이
독일에 출국해서 지금 독일에 있는지 아니면 어디 또 다른 데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한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국민들이 여전히 갸우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뭐 두 가지 추가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개입한 부분은 대통령이 일단 선을 걷고요.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부분은 이 최순실 씨 개인 비리 문제인데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하셨듯이 최순실 씨는 지금 독일에 가 있는데 행적이 묘연한 상황이고 과연 그럼 또 대충 수사하다가 또 많은 것이 아니냐 그냥 여러 모마형으로. 그런데 지금 상황은 상당히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국민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왜 저 사람이 뭐 의혹 단계지만 워낙 언론 보도가 많이 되고 국감에서 터져나왔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대통령 권력이란 뭐 최고 권력자의 비선 실세라는 것을 자임하면서 대학까지 가서 이렇게 뭐 농단 의혹까지 보이고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그러면 해소를 하고 공공성에 대한 권력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만 박근혜 정부의 공공성과 국정 운영이 추진되는 것이지 이 부분이 명쾌하게 해석되지 않으면은 예.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만약에 이게 그 혐의가 있다고 하면 의혹이 있는 게 실체로 밝혀진다라고 하면은 이번 정권에서 마무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면은 대선 과정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정권에 만약에 이게 그 악영향을 준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야당에서 집권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매서운 공격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 뭐 의혹이야 의혹이지만 그것이 만약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있다고 밝혀지면은 빨리 불러와야죠. 불러와가지고 이번 임기 내에 빨리 처리를 해서 뭐 꼭 벌을 줄 것 같으면 벌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일단락을 해놔야지. 그 다음 내년 대선의 영향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대선 걱정하시는 거군요. 대선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박 대통령이 지금 뭐 역사와의 대화를 하는 그런 국면에 온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만약에 여기에서 손을 놔버린다. 네. 그러면은 1년 이상의 기간이 너무나 그 대한민국의 위치가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리더십이 공백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거는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그 존폐를 굉장히 중요한 1년 동안의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선을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대선을 찍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기간의 공백을 어떻게 리더십을 유지해가면서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그 향후의 그 외교적인 또는 국가적인 전망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어쨌건 지금까지 언론과 야권에서 제기했었던 의혹들로 그걸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얼개하고 어제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는 그 얼개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단 말입니다. 상황 인식이. 그러면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운지는 아직 뭐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있는 그 간극을 정확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은 사실 지금 이제 검찰이 해야 되는 것이고 검찰이 아니라면은 뭐 특검이라든지 뭐 다른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하여간 진실이 정확하게 밝혀져야지 어느 쪽이건 국민들이 승복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저는 새누리당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새누리당에서 과거에 새누리당 보면 말이죠. MB 정권 때도 그랬고 보면은 뭐 개혁 세력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 소리들을 막 냈어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왜 그런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당에서 나와야 중요한 것이냐면 한 사람의 목소리면은 이 대표성이 제한되는 거예요. 네.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대표성들이 늘어나는 것이냐. 국민들이 그럼 저 당은 우리도 입장을 대변하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비주류가 이번 사건의 문제에서 뒤늦게 국감 때는 방어하는데 급급하다가 뒤늦게 좀 얘기 정도 나왔을 뿐이란 말이죠. 새누리당이 이 간극을 정당의 역할이 그런 것이거든요. 새누리당의 비주류 역할이 전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또 예. 검찰에게 요구하고 지도부한테 요구해서 이 간극을 좁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과연 그 간극을 누가 좁혀주겠습니까? 예. 김 소장님은 지금 야권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상당한 그 합리적으로 그렇게 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지나치다고 보십니까? 풍문 탄핵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보면은 조선시대 때 풍문 탄핵이 초기에는
풍문으로만 듣고 그것에 대해서 대관들이 상소를 하는 거죠. 누군가 뭐 죄가 있다 하고 탄핵을 하는 건데 초기에 그 조선시대 때 초기에는 그것이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뭐 성종이나 이렇게 중기 이후에는 그거는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해가지고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기능으로 활용이 됐고 그것이 대간 제도를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구현이 됐던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은 단순히 의혹만 가지고 그런다 이렇게만 얘기하기에는 좀 상황이 여러 가지가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대승적으로 해가지고 매듭을 지을 건 명확하게 져줘야 해요. 예, 예. 특히 여당 내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당 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제일 불편한 사람들이 사실은 새누리당 아니겠습니까? 정권을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미실에서 누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이득을 봤다. 그건 굉장히 불편한 거란 말이죠. 게다가 뭐 차은택 감독은 뭐 정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듣보잡 아니 뭐 듣도 보도 못했던 네,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뭐 거의 문화예술계 황제 노릇하면서 이렇게 했다. 그걸 보면서 새누리당의 지지자들 또 새누리당 내부에 있는 친박들도 굉장히 힘이 빠졌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정권을 흔들려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국민들한테 손해가 되는 거고 여당의 위치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이 선을 그어가지고 응징할 건 응징하고 보호할 건 보호할 거냐 이런 컨센서스가 좀 있어야 할 것 같고 네, 그 네. 면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한 거는 대통령은 이 명분 그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그걸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이익을 구했던 뭐 최모 씨들 이런 부분들은 좀 분리해가지고 대응하는 방법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얘긴데요. 오늘 갤럽이 조사한 주간 단위 조사하는 결과가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취임 이후 최저치 25%로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26% 최저치였는데 1%포인트가 더 떨어진 것이죠. 어제까지의 조사 결과입니다. 사흘 동안 어제까지의 조사 결과입니다. 조금 전 대선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새누리당 정당 지지도는 29%로 현 정부 들어서 이 갤럽 조사 기준으로 처음으로 민주당과 동률을 이뤘습니다. 민주당이 현 정부 들어 최고치가 됐고 그래서 동률을 이루는 새누리당으로서는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새누리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마 리얼미터인가 그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왔던 네,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이 이렇게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결국 국감에서 이 미르라든가 K스포츠 재단의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고 무조건 막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도대체 왜 국회에서 이 문제를 걸러냈어야 되는데 나와서 그럼 얘기를 하면서 공방을 하면서 국민들 앞에서 뭐가 진실인지를 밝혔어야 되는데 새누리당 무조건 막았단 말이죠. 또 야당은 무조건 또 공세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를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대통령 지지 콘크리트 벽이 지금 무너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30%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30대는 80% 부정평가, 40대는 71%, 50대는 62%, 60대만 36%예요. 근데 TK 지역에서도 지금 부정평가가 55%로 지난번보다 14%가 늘었습니다. 예. 굉장히 이 속도로 가면은 예를 들면 최순실 이 사건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은 이 하락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걸 지표가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청와대에서 진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 결국 칼날은 누구한테 갈 것이냐. 그러면 굉장히 국민들이 피곤해지는 상황까지 간단 말이죠. 예. 그래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개혁 조치와 엄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실상을 밝혀야 된다. 예. 어제 박 대통령의 언급이 나온 것이 아마 이런 그 여론의 흐름들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뭐 내용 자체보다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실 국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걸 그 얘기를 대국민 그 저기 입장을 얘기를 했고 예, 예.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론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들이 꽤 있는 것 같죠. 여러 분야에서.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오늘 추미애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그 대통령을 직공하는 그런 게 벌어졌어요.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과연 국민들이 그거를 바라는 거냐? 그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야당에 대해서 지지를 하기보다는 야당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에서 긍정 평가가 1% 떨어졌는데 부정 평가가 5% 상승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 상황을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빨리 반응을 보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일정 정도 입장을 내고 검찰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 이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과를 봐야 하는데 야당에서 이 상황에서 대통령을 직공하는 거는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향후에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이건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대통령 공격하는 게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근거는 무엇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 지금 문재인 대표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표가 NCND로 계속 일관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뭐 이렇게 가면서 부정적인 것들이 이렇게 눌려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당에 대한 그 부정적인 평가가 좀 높아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야당이 좀 올라가고 여당이 좀 떨어지면서 동률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대통령을 직공한다라고 하면은 여당의 지지층들은 결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결집이 되고 야당에 대해서 그럼 야당 너희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면에서 지금 문재인 대표가 보여주거나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들은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야당에서 마치 꽃놀이패 같다 이렇게 샴페인을 터뜨리고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네. 그것이 야당에서 얘기하기를 문재인 알겠습니다. 대표에 대한 공격 자체는 그렇게 효과가 없다. 예. 그러나 그것이 부정적인 평가를 낮추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잠재해 있다 이렇게 예. 봐야 하는 거죠. 자, 이번엔 야권 재편 가능성을 타진을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송학규 고문이 돌아왔고요. 정계 은퇴를 선언했는데 왜 돌아왔는지 뭐 사과나 해명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쨌건 그 얘기는 어제까지로 뭐 끝내는 것으로 하고 네. 당장 정의화 국회의장 같은 사람은 여권 출신인데 만나겠다, 만날 수 있다. 여기 뭐 제3지대론이 구체화되는 것과 같은 양상이 오늘 또 나왔단 말입니다. 오늘 이찬열 의원이 동반 탈당을 했고요. 잠시 뒤에 저희가 이찬열 의원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손학규, 정의화, 안철수 이런 연대가 형성된다면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안철수 국민의당까지 합류한다 그러면은 파괴력이 상당하겠죠.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런 부분들이 손학규 전 대표가 얘기한 건 개헌을 얘기했고요. 네. 그다음에 세판짜기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개헌 부분도 사실상 과연 현실화될지는 아직은 의문이 아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이고 또 대권 주자인 문재인 안철수도 그 부분에 소극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개헌 부분은 어떻게 될지 지금 가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7공화국이라는 것은 아직은 손에 잡히고 있지 않다. 물론 개헌의 명분과 필요성은 중요합니다만은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판짜기인데 제3지대에서 과연 세판짜기가 가능할 것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가 여러 가지 기회와 실기를 놓쳤다. 정치적 기회와 실기를 놓쳤다. 그래서 자기 자신 정치적 기반이 지금 이제 취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럴 경우 나왔을 때 자기 자신 정치적 기반을 만들 만한 능력과 현재 배경이 되느냐라는 부분은 상당히 회의적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 과연 손학규 대표 중심으로 세 판이 짜질 것이라는 문제에서 회의적인 것이죠. 물론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워낙 정치적 경험도 있고 노련하니까 현재로 봤을 때는 현실화되기에는 조금 아무래도 더 지켜봐야 하지 않냐 생각이 드네요. 예. 상대적으로 좀 박한 평가를 하셨습니다. 기반이 취약하다. 지금 이찬열 의원이 전화 연결을 듣고 있는데요. 이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수원시장하고 출신 이찬열. 예, 지금 유영하 박사님께서 나와서 기반이 취약하고 현실적으로 파괴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들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네, 정확히 보신 거군요. 예. 예.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아니 일단은 어제 정계 복귀를 하셨으니까 네. 정계 복귀에 그냥 정계 복귀를 하신 게 아니고 큰 뜻을 품고
정계 복귀를 하셨으니까 뭐 어제 저한테도 뭐 탈당을 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까지 하시고 오늘 아침에 또 메시지까지 주시고 그랬는데 뭐 큰 제7공화국 탄생을 위해 길을 걷는다고 하셨으니까 네. 저도 이제 도울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처럼 저도 뭐 손 대표님과 함께 하겠다고 결심을 했고 네.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제 삶의 도리라고 그 뜻을 해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후속 탈당 1호로 처음부터 이 의원님이 지목됐었는데 손학규 대표께서는 왜 이 의원님한테 탈당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런 겁니까? 그 메시지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몇 글자 읽어드리면 네네. 나를 진심으로 도우려면 당에 남아야 한다. 이 말씀이 있으셨어요.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호를 단신 뭐 다 기득권을 내려놓으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같이 탈당하고 이러는 게 아마 부담스럽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까지 문자를 보내셨으면 남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뭐 언론에서는 이찬열이 탈당할 거라고 다 공개적으로 얘기들을 해놓으셔갖고 네. 제가 더 이상 탈당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자, 저희 두 분 저 유영화 저희 와이튼 개건 해설위원하고요. 그리고 김우석 소장님 나와 계신데 두 분 궁금한 거 이찬열 의원한테 좀 물어보시죠. 저는 궁금한 게 이제 탈당을 하셨단 말이에요. 탈당이라는 것은 정치적 결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큰 예. 결단이죠. 근데 이제 예. 제가 듣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건 손학규 전 대표하고의 정치적 의리, 그죠? 정치적 신뢰, 예. 정치적 믿음이 우리 이찬열 의원님의 탈당에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뭐 그것도 일부분 있을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손학규 대표의 정치적인 이상을 보고 제가 탈당을 하는 거지.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은 예. 뭐 추가 탈당은 아직 없습니다만은 예. 의원님 탈당하셔서 그럼 손학규 전 대표하고 어떤 정당 형태를 만드실 건지 아니면 뭐 구락부 형태를 만들 그거는 뭐 것인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예. 것 같고 이제 뭐 손학규 대표님의 행보에 따라서 네. 뭐 제 3지대라고들 얘기하는데 아마 제1지대의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3지대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정치란 경험에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3지대가 상당히 세력화되기가 우리나라 정치 환경에서 쉽지 않았었단 말이죠. 선거에서도 그랬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헤쳐나오 물론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치 현실로 봤을 때는 쉽지 않다. 그럼 그걸 정당 형태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탈당을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궁금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정치 환경이 제3지대가 이루어나가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뭐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제3지대는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기존 정당에 대해서 불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국민의당 얘기도 나오는데 국민의당도 손학규를 중심으로 다 같이 뭉치면은 저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은 정권 창출도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 소장님. 네. 이찬열 의원님 의리를 지키셨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일단은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뭐 의리를 지킨다고 온몸을 던지셨는데 두 가지를 질문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거기서 잠깐만요. 의리라고 표현하시기보다는 그냥 제 삶의 도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리요. 네. 그러면 도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탈당하셨는데 그 도리를 지킬 다른 분들하고 의논을 좀 하셨나요? 아니면 동반 탈당을 할지 지금 민주당에 계시는 의원들이 동반 탈당을 하실지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새누리당 쪽에 있는 뭐 비주류나 이런 쪽하고 연대를 할 가능성이 있으신지 두 가지가 좀 궁금한 거죠. 우선 동반 탈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다 국회의원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네. 국회의원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다 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동반 탈당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새누리당 연대 같은 경우도 이게 분위기가 조금 지나면은 전체적으로 제3지대에 모이실 수 있는 분들이 손학규 중심으로 다 모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국민의당도 손학규 대표 중심으로 힘을 합쳐야 된다고 하셨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대선 후보로 한 명을 낸다면은 안철수 전 대표보다는 손학규 대표가 더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손학규 대표를 모시고자
탈당까지 감행을 한 거기 때문에 네네. 일단 손학규 대표의 정치적인 이상을 국민들을 향한 정치, 행복한 정치를 하기 위한 이상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은 저는 손학규 대표가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의원님은 내년 대선이요. 2017년 대선이 예. 양자 구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삼자 구도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손학규 대표 중심으로 모이면은 삼자 구도도 괜찮다고 봅니다. 아, 삼자 구도로 해도 승산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근데 그 삼자 구도가 되려면은 지금 손학규 대표의 물론 여론조사는 반영이 안 됐지만 현재요. 예, 예. 대중적 지지도가 전에 비해서 많이 꺾여 있단 말이죠. 예, 예. 정치를 그만두셨기 때문에. 그 대중적 지지도를 어떻게 올릴 것이라는 문제가 첫 번째 있을 것이고요. 예, 두 그게 번째로는 숙제죠. 스탠스가 지금 예. 반기문 총장이라든가 예. 안철수 전 대표의 스탠스, 중도라는 스탠스에서 세 분이 겹친단 말이죠. 예,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도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야당이셨으니까 지금 탈당하셨지만 호남의 지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건 뭐 저 해 가면서 볼 수 있는 거겠지만은 지금 반기문 총장께나 저 안철수 대표나 이분들은 좀 오른쪽으로 많이 가까운 분들 아닙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 손학규 대표는 왼쪽에도 좀 가깝게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분들 그 두 분들도 포용할 수 있고 또 중도 좌에 있는 분들도 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손학규 대표가 나오면은 삼자 구도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마지막 질문 김 소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네, 이 의원님, 손학규 전 대표께서 예, 예. 지금 이 시점에 예. 그 정계 복귀를 하는 이유가 이 시점이 왜 그 이 시점을 고르셨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에는 좋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말쯤에 사람들이 많은 예상을 했는데 이 예, 예. 시점에 한 이유가 뭐며 그 효과가 어떤 것일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주변에서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주셨는데 최종적으로 뭐 대표님이 결정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의원님도 뭐 이 의원님 뜻에는 좀 안 맞지만 대표님이 하시겠다니까 그냥 동의하신 거군요. 아니 뜻에 안 맞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저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이 결심이 쓰시면 바로 나오시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은 항상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민주당 의원이었고 이제는 무소속 의원이 된 이찬열 의원에게 전화 연결해서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씀하셨죠? 네. 말씀하시고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